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사실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되게 비쌀 때는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 돈이 모여든대요. 전 세계에 돈이 들어가고 워런 버핏도 더 살 것만 같습니다. 여기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총리의 사나이 노믹스라고 하는데 돈 풀고 재정정책 팍팍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괜찮은 건지 니케이에 추가로 투자하는 일학개미들 귀가 쫑긋할 거예요.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교수님 왜 이렇게 일본으로 돈이 몰립니까? 예, 뭐 제가 이제 항상 일본 주가 38,915엔 니케이 지수를 쭉 외워왔는데요. 그게 1989년 12월 29일 종가인데 외우기 편했던 게 34년 동안 그걸 안 편했죠. 정고점을 뚫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34년 동안 항상 그 수치만 외워왔는데 작년에 그 정고점이 이제 돌파가 됐고 4만 엔을 넘어서 이제 일본이 새로운 시대가 되나 했는데 올해 5만 엔도 이제 돌파를 그러니까요.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걸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 일본 주식 투자 참여가 2022년 10월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이제 신임 다카이치 내각의 경기 부양책,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예상하는데 이제 힘입어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일본 주식이 한 30%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S&P 500이 한 14%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수익 잠재력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2000 중반대에서 현재까지 한 70% 올랐거든요. 근데 역사상 기억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있었고 돈도 많이 풀렸고 저금리도 잘 만났고 여러 가지가 시너지를 냈는데 사실 일본은 비슷한 정책 한 지 지금 한 3년 됐잖아요. 그쪽은 정책이 약발이 오래 가는 거예요, 유독? 뭐 약발이 오래 간다기보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일본의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됐었다라고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일본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2015년부터 구체화했거든요. 그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가 부양하는 그 정책을 10년 동안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적극 재정을 하는데 이거 뒤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이론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적극 재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일본이 그래서 아마 신산업 정책으로 AI나 반도체 쪽에 SMR 원자력 발전이죠. 해서 투자를 앞으로 늘려갈 거기 때문에 일본 주식시장 10만 엔 간다는 예측도 많아요. 10만이요? 예. 와. 그런 게 지금 일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만이면 지금 따블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년까지 10만 엔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허황된 얘기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도 조금 전에 코스피 7,400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게 내년 6만 엔 돌파 이후에 10만까지 장기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향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대규모로 돈을 풀어서 이 돈이 증시로 간다. 이 메커니즘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 드는 생각은 달러당 엔화값이 지금 154엔 이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또 생활 물가의 고통이 이렇게 커질 텐데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번 총재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일본 총리 지명 선거에서도 가장 시급한 대책이 고물가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뭐 통화 정책이 지금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금리는 내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중론입니다.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엔화 약세로 더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금 일본은행이 하고 있는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 그러니까 금리는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QT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할 텐데 결국 남은 거는 재정 정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전략적으로 특정 산업들 핀셋으로 이제 지정해서 몇 개 산업들에 굉장히 집중적인 이제 지금 17개 업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금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경기가 좋은데 금리를 왜 내려? 말이 안 된다. 이거 당연한 거고. 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아메리카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 좀 올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시장에서 금리 가지고는 조정을 못하고 재정정책이라는 건 정부가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서 푼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국채를 계속 찍어낸다? 그럼 일본은행이 사주잖아요, 이거를. 네네. 왜 요 시스템으로 국채이자 내면서 네. 이렇게 자전거래하면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가 금리를 낮추는 금융화나 하려면 세 가지 허들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우에다 총재, 일본은행 총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우에다 총재가 다카이치를 설득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본의 엔저가 가져오는 메릿보다 디메릿,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안 된다고 할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자민당의 사실상의 섭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아소타로 전 총리입니다. 아소타로가 사실상 섭정 내지는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데 아소가 아베 정권 때 9년 동안 재무장관을 했거든요. 누구보다 균형 재정이나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라서 당 내에서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중미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마음. 왜냐하면 10월 28일 날 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하루 전날 27일 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네. 일본의 이제 재무 대신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거기서 베센트가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엔저는 용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엔저는 그 금리는 낮추면 안 되고 그렇죠. 대신 재정은 적극 재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시그널을 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미국하고 무역 수지 이 불균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문제는 일본이 GDP 대비 260% 부채를 안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적극 재정을 더 쓸 수가 있나? 그게 이게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나이노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일본 국민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지금 30년째 일본의 모든 정권이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중기축 통화 국가라는 네. 점도 있지만 왜 총부채를 계속 보느냐, 순부채로 보자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순부채로 하면 그 외환 보유고라든지 국민 그 연금 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으로 빠지게 되죠. 물론 이제 연금 기금도 정부가 국민에게 갚아야 될 부채이긴 하지만 이제 국가 부채이면서 동시에 자산이니까 요거를 빼고 순수하게 정부가 갚아야 될 것을 보면 순부채는 GDP 대비 80%가 안 돼요. 미국보다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입장이 다르죠. 엔화로 국채를 찍어내고 엔화에 그래도 중기축 통화인 엔화를 발행할 수 있는 일본이 총부채를 가지고 계속 국가 재정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 장애로 삼는 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기초 재정 수치라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하죠. 네. 이게 지난 30년 동안 흑자화하기 위해 모든 정부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베도 그래서 기동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재정 정책은 살짝. 네. 왜냐하면 균형 재정이 마음속에 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2026년에 흑자가 됩니다. 그만큼 일본의 명목 GDP가 엄청나게 지금 늘었고 그러니까요. 작년에 15년 동안 목표로 했던 게 600조 엔인데 15년 동안 달성 못하다가 작년에 달성했는데 지금 2025년 3, 4분기까지 명목 GDP가 640조 엔이에요. 굉장히 명목 GDP가 이전 30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세수도 그렇지만 이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론적으로 지금 일본 이 부채 문제에 있어서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도마의 정리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경제 성장률,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 명목 성장률이 3.7%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예요. 이런 적이 없었죠, 일본이. 그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국채 발행을 고민해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망할 걸 생각해서 빚을 내지 않으면 더 쪼그라들어요. 오히려 빚을 내서 신산업, 전략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게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 더 성장을 일본 경제의 어떤 뭐랄까 성장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나이노믹스의 핵심이 사실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인데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좀 카모플라주에 가깝고요. 굉장히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산업 정책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베노믹스랑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통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양적 완화해가지고 총수요 확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세계의 화살. 그렇죠. 그래서 성장 전략도 대부분 규제 완화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하기 편하게 만들어줄까예요. 사나이노믹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고 경제 안보예요. 경제 안보에서 일본 정부가 신산업 정책을 골라서 전략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은 그래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 찍어서 특정 산업 찍어서 지원하겠다. 그 특정 산업이 뭐냐면 원자력, 뭐 AI, 반도체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약간 이해가 옆으로 갑니다만 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팩트 시트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에너지고 하나가 AI 인프라예요. AI 인프라에 일본 기업들 다 들어갔죠. 에너지에 지금 가장 많은 3,6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중에 1,0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하죠. 그 안에 토시바가 있어요. 네. 아시지만 토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2006년에 인수하려다가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갔거든요. 그러다 망한 기업이에요. 네. 근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원전을 더 기술을 뭐 개발하거나 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투자를 기점으로 다시 원전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이제 경쟁이 되겠죠. 우리가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기업들이 일본보다 훨씬 나은데 도시바가 다시 이제 역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거 오늘 이야기 주제랑 약간 벗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예, 괜찮아요. 대미 교수님. 투자에 네.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안 뜯길까 적게 뜯길까 원금을 어떻게 회수할까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일본은 바보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니에요. 일본이 네. 얼마나 전략적이고 야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5,500억 달러를 일본 제조업의 부활로 지금 삼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미국하고 기술 동맹하고 미국 투자를 통해서 기술도 그러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완전 명맥이 끊겼거든요. 아니 다시 부활할 수 웨스팅하우스는 우리나라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어서 아주 질긴 고기 같은 회사인데 거기랑 손을 딱 잡았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아니 궁금한 게요 교수님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지 알겠거든요. 아베노믹스 때는 헬리콥터 구로다가 돈을 헬기에서 막 찍어서 뿌려줬는데 그럼 그건 융단 폭격이잖아요. 네네. 융단 폭격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게 명중률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고 오르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나이노믹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여기에 정밀 타격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필요한 데만. 네.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일본이 최신 수출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이렇게 벌었는데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는데 아니 왜 환율은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율은 사실 국제 수지 뭐 수출 얼마 하고 이거하고도 별 일본 정도 규모 되면 관계가 없고 일본이 얼마를 찍느냐도 사실은 관계가 없고 아 그럼 뭐랑 상관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는 사나이노믹스가 되면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 확장 재정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이제 그걸 예상 베팅을 한 지금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아마 저는 이거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당내도 설득하기 어렵고 미국을 설득하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인상하면서 엔화는 지금보다는 강세 기조로 가면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정밀 타격하는 게 일본의 지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상이요. 아베 때는요. 달러당 뭐 약세라고 하지만 달러당 100엔 110엔대였고 맞아요. 지금은 150엔 거의 160엔에 육박하고 있어요. 154엔까지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156엔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두 게임 얘기 나오는데 더 이상 올라가면 지금 일본에서는 예전에는요. 이 아베 때는 엔저가 왜 유리했냐면 수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수출이 잘 되고 하는 게 일본은 수출 대국이 아니에요. 투자 대국입니다. 이미 해외에 많은 생산 기지와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죠. 해외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엔화가 약세가 되면 환 차익을 얻어서 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부작용이 더 크죠. 지금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민간의 소비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임금 인상도 작년 올해 5%씩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렌고라 그래서 이제 이 노동조합이 있는 곳만 네. 통계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훨씬 임금 인상이 낮죠.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 경제는 총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괴멸적인 상태가 될 그렇죠. 거라서 절대 금리는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 아마 이게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바뀌고 바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장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메시지가 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에다 가조 총재가 한마디 해줄까요? 그럼요.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2026년에 로드맵을 어느 정도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착점, 금리 안착점이 뭐 1%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식의 뭐 약간 간접적인 그런 뉘앙스를 주면 아마 안에서 정리가 다 됐구나. 그러니까 누가 총리가 되든 우에다 총재랑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래서 설득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마 납득할 겁니다. 본인이 뭐 경제 이론에 빠삭한 게 아니니까 본인의 아마 뭐랄까요, 이 철학이나 신념을 아마 굽힐 겁니다. 금리에 관해서는.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림이 나오네요. 대충 12월에 만약에 미국이 셧다운 동안 경제가 망가졌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고 일본에서 우에다 가조 총재가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그렇죠. 한번 주고 그럼 나면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그들 간에 해서 엔화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면서 엔값이 뚝뚝 떨어지는 게 진정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원화값도 좀 진정이 될까요, 교수님? 저는 엔화하고 원화가 예전에는 같이 동조했는데 지금 그런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네. 지금도 여전히 커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중국 위안화하고 오히려 더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원화만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지금 이럴 일이 있어서 아니거든요. 우리도 월간 기준으로 수출은 역대 최대치고 반도체는 지금 금보다 비싸요. 동량의 금보다 반도체가 비싸서 팔면 다 돈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환율이 올라가는지 설명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하면 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제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 전문가가 왜 네. 한국 이야기하냐 이럴까 봐. 12월에 지금 그려지는 그림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 욕은 제가 대신 먹고 말씀은 교수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금리 환율에 관해서는 뭐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래요. 그러면 니케이가 사상 최대치까지 가 있고 재정 정책이 강력하게 진행될 거라는 건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은 그냥 수출 경쟁력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수출 2011년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 내지는 아주 근소한 흑자 유지하고 있죠. 사실 일본은 수출로 돈 버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사실 지금 수출과 관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엔저가 되면 해외 진출한 기업들, 해외 투자한 기업들이 엔환 차익을 누리는 효과가 더 큰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선 뭐 방송에서 나왔지만 지금 자동차 관세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그 자동차 관세 15%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 15%라는 것도 사실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이 좀 된 거거든요. 15% 했을 때 일본은 환율이 달러당 130엔까지 가도 사실 기업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화 강세 기조로 돌아선다고 했을 때 달러당 130엔 정도까지 가도 기업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뭐 최근에 또 공중급유 거부해서 그렇죠. 네. 이게 사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네. 한일 경제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마 1시간 얘기해야 될 텐데 아주 압축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네, 해주세요. 압축적으로. 네. 일단 한국은 용일론이라는 비판을 일본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일본을 활용하려고 한다. 윈윈이 그쪽은 아니고요. 아니고 마찬가지 같은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양자 협력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다자 안에서 그러니까 한미일이 됐든 한일 호주가 됐든 한일 뭐 한미 필리핀 일본 한국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력 의제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경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 한일 기업들 간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는 경쟁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회사는 토요타 자동차랑 협력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일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협력하고 뭐 경쟁하고 이걸 정할 수가 없어요. 네. 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한일이 만약에 경제 협력을 고민한다면 이거는 기업들이 경쟁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협력의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일본의 도요타 친한 건 뭐 우리가 랠리할 때 서킷 같이 도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다음 주에 일본 도쿄 포럼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경협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지금까지 한국외대 일본학과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